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증시 투자 전략 그리고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FOMC 회의도 끝이 났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토픽 어떤 내용이죠? 네, FOMC가 종료가 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FOMC에 대한 리뷰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FOMC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단에서 기대할 게 약간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재정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무언가 정책들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지니어스 액트라는 부분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했던 부분, 그리고 예전에 OBB 관련해서 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뭐 소식이 없었는데 어제 또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최대 연기금인 GPIF, 일본의 국민연금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벤치마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6월 FOMC 리뷰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연구원님은 이번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FOMC는 조금 생각했던 대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연준은 웨이트앤시 관망 모드를 지속을 하고 있다. 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다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경과 관련해서는 AIT에서 FIT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마도 8월 잭슨홀 미팅 때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금리 변동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채 2년물, 10년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고, 페드워치 상으로도 기존의 25년 두 차례 인하를 한다라는 전망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셨다시피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네 차례 연속으로 좀 동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SEP라든지 점도표상에서 살펴보면은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중간값은 여전히 연내 두 차례 인하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26년이나 27년 같은 경우는 각각 한 차례씩 인하를 덜하는 쪽으로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EP 때문에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EP 상으로 보면은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아니면은 실업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장률은 약간은 하향 조정을 하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을 하면서 전망치가 코어든 아니면 그냥 헤드라인 PCE 물가든 둘 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기는 약간 둔화되는 슬로우해지는 그런 스태그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관망의 원인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에 대해서 상품 물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여름 후반에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분,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영향이 있는 것들이 좀 올라서는 모습들이 연준을 당장 좀 움직이게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8월 전까지는 사실 딱히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토픽. 바로 어제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랑 또 감세안 관련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일단 미국 상원 감세안부터 좀 살펴보면은 큰 틀에서는 하원에서 제출된 것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메디케이드라든지 아니면 SALT라든지 이렇게 좀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강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업단에게 있어서는 투자 확대를 좀 유도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개인 쪽에 대해서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자녀세액 공제가 일부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TV나 연장 근무에 대해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는 하되 캡을 씌우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해서 한도를 좀 유지를 시키는, 한도를 좀 생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쪽에 있어서는 사실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일부 제약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가속화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식을 좀 넣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내 제조업 시설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2028년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가장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상원에서 추가로 넣은 게 있는데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인데,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은 결국 텍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시설이라든지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상원에서는 약간의 정책 수정이 있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부채 한도 상향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는 4조 달러를 상향하는 것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상원에서는 5조 달러만큼 상향하는 것으로 좀 수정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업들에게 당장 뭐 투자를 좀 많이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수정을 좀 틀어가는 모습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지니어스 액트 역시 좀 통과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들여왔을 때 미국채라는 부분을 준비 자산으로 1대1 매칭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자산, 그러니까 결국 달러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단기채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액트와 맞물려서 SLR 규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SLR과 관련해서도 25일에 이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어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금리를 조금은 안정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결국 미국 내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성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앞서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GPIF, 일본의 연기금을 들고 와 주셨는데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GPIF가 말씀드렸던 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 운용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크다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글로벌 연기금 내에서 운용
자산 규모가 한 3등 내지는 4등 정도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연기금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연기금의 변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무언가 수급상의 변화라든지 그렇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연기금들 간에도 이제 다른 글로벌 연기금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부분을 서로 좀 참고해 나가고 동향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로서 GPIF의 BM 변경이라는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GPIF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올 4월에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 벤치마크 참고하는 지수를 변경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아퀴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본을 제외한 인덱스를 기존의 BM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지수를 BM으로 넣은 거고 이번에 변경된 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더해서 중국 본토 주식, 차이나 A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주를 함께 좀 편출시키는 방식으로 이 인덱스를 변경을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A주에 들어있던 일본 연기금의 자금들 중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이 빠져나간 금액들이 다른 자산들로 채워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국 A주에 좀 들어갔던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주식으로 이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GPIF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한 258조 엔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좀 큰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해외 주식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략 한 64.5조 엔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 64.5조 엔 중에서 절반 정도가 BM을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좀 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32.3조 엔 정도가 BM을 추종하는 해외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중국 A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0.5에서 한 1%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좀 교체되는 자금은 한 수천억 원 정도 규모에서 뭐 많게는 뭐 1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수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이동할 만한 유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규모 자체가 규모라고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일본이 이렇게 하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른 연기금도 중국을 약간은 BM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만한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GPIF에 대한 이야기를 이슈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네요. 의미나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증시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말 그대로 정말 불기둥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없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도 맞는데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이 하반기에 코스피 밴드 3,200 이 정도를 높여주셨는데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지수 전망치를 뭐 한 주 만에 이렇게 팍팍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에서 한 3,200포인트까지 올리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한 결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3,200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어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지금이 과열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죠. 올라온 폭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빠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올라왔던 건데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세부안이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수급이 움직일 것이고 이 수급이 움직임에 따라 지수의 상단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최근에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 회피 성향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뚜렷하게 좀 매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순매수 데이터로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가가 좀 빠질 때 약간의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가 매수를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개인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수의 하방이 약간은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이제 기관 자금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GPIF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코스피가 3,200선까지는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적이고 효과성이 높게 좀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으로도 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꾸준히 좀 드렸는데 저희는 여전히 좀 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